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morning comes and we see what we've become. In the cold light of day, we're a flame in the wind, not the fire that we begun. Every argument, every word we can't take back. Cause with all that has happened, I think that we both know the way that the story ends. Then only for a minute I want to change my mind. This just don't feel right. 상승하죠. 구력에서 상승하죠.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관찰하면 그게 그 배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크다는 거야, 용량이 크다는 거야. 2일이면은 그 온도가 이랬잖아요. 근데 이 복습은 책상에 꼭 앉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복습은. 이 진도와 결과가 벌써 이게 또 올라야지. 아, 우리가 화학 아까 복사 배웠죠? 복사 배워요.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evening falls and I'm left there with my thoughts and the image of you being with someone else, well, it's eating me up inside. But we ran our course, we pretended we're okay. Now if we jump together, at least we can swim far away from the wreck we made. Then only for a minute I want to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don't feel right to me. I wanna raise your spirits. I want to see you smile. But no, that means I'll have 3교시가 이제 시작되면 무슨 시간이죠? 뭐가 지난 다음 시간이에요. 점심 드신 다음에 슬슬 졸릴 시간인데 이날은 뭐 졸리지 않죠? 시험 보는 날이니까. 저는 가끔 졸았어요. 시험 보다가. 자, 소화배관의 과압 발생 시 감압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언제라도 나올 줄 알고 있었죠? 뭐 사실 기본 문제입니다. 감압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고가 수조로 사용하고 또 펌프를 또 이용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설비를 보강할 수도 있고 배관의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겠죠. 목표를 뭘로 해요? 스프링클러는 얼마? 1에서 0.1에서 1.2 메가파스칼이 이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옥내수화전 0.17 메가파스칼. 이걸로 이제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옥내수화전은 앞에다가 별도의 감압변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목표로 해서 이걸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고층화, 대형화 되다 보니까 감압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요. 또 가압 송장치가 순수하게 펌프 하나로는 어렵죠. 조합을 해요, 조합. 펌프와 고가 수조 또는 중간 수조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초고층, 고층 건축물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층의 방사압력과 유량에 맞춰놓고 나면 펌프와 가까운 층은 어때요? 여기 펌프 가까운 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는 과압이겠죠? 그럼 여기는 부조압이 나올 수 있겠죠? 과압이 되면 여기 있는 각종 밸브나 배관에 무리가 가죠. 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감압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압력이 세면 스프링클러 헤드는 살수 패턴이 왜곡돼요.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패턴은 어때요? 가장 좋은 게 원형이죠.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 미살수 지역이 나오는 거죠. 그죠? 설계는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또 옥내수화전 어때요? 너무 반동력이 세면 다루기가 힘들어요. 옥내수화전이. 고가수조 최하층에서는 과압이, 최상층에는 압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거에 맞게 가압송수장치를 개혁해야 되겠고요. 가압송수장치 개혁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가압송수장치 종류가 뭐뭐 있죠? 고가수조 있고, 다음 네? 펌프에 한 거, 압력수조,
또 가압수조죠, 가압수조. 또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죠. 네, 이런 정도인데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서 적절한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가수조, 중간수조, 지하수조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기계설비 수조 또 확인하고요. 피난안전구역층 또는 중간에 피트층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 뭐 중간수조를 넣는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감압 방식을 가압송장치별로 봤습니다. 첫째는 펌프를 분리했어요. 고층용, 저층용 펌프를 따로 썼죠. 그렇죠. 그리고 고층용은 여기까지는 분기를 안 했어요. 그냥 배관, 직상 배관만 올라가서 입상 배관만. 아무래도 여기는 압력 배관 써야 되겠죠. KSD 3562. 저층부는 그대로 압력하고, 뭐 지하 주차장 있으면 그대로 저층부 쓰면 되겠죠. 그 다음 펌프를 중계 방식. 저층부는 하부에 있는 펌프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다음에 중간 수주에 펌프를 하나 넣어서 고층 부분을 사용한다. 이게 중계 방식. 그 다음 고가 수조 방식인데요. 고가 수조에서 펌프와 역방향이죠. 저층부는 그대로 가다가 이 부분만 사용하는 거예요. 고층부는 작은 펌프를 써서 약간의 가압을 시켜서 수조 직근에 있는 층도 압력을 만족하도록 한 거죠. 고가 수조 방식. 그 다음 고가 수조와 중간 수조 방식. 기본적으로 고가 수조 방식인데요. 고가 수조 방식을 여기까지는 고가 수조 방식을 썼죠. 중하부까지는. 그리고 하부는 중간 수조를 이용해서 전체를 만족하도록 감압 방식을 쓴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가 수조를 이용한 방식과 펌프가 있는데요. 이제 아직 감압 밸브는 안 나왔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펌프 분리 방식, 펌프 중계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이번엔 감압 밸브 방식입니다. 감압 밸브를 하나의 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층부는 감압 밸브를 사용하고, 고층부는 어때요? 하부 쪽은 분기를 안 하고 그대로 고압인 상태 올라가서 분기되는 순간 얼마 이하? 1.2 메가파스칼 이하로 해주면 되겠죠. 고층부는. 그러면 저층부도 과압이 안 생기고 고층부도 과압이 없이 갈 수 있어요. 방금 했던 내용인데 고가수조 내용에서 고가수조에서 펌프를 사용해서 고가수조 직근에는 약간 가압을 하는 거죠. 작은 펌프를 이용해서. 그래야 0.1 메가파스칼, 0.17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만족하겠죠. 저층부로 내려서면 어떻게 돼요? 낙차압에 비해서 과압이 형성되겠죠. 높이가 뭐 100m, 150m, 뭐 200m 되면 당연히 과압이 생기죠. 10m당 0.1 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그렇죠? 100m면 1 메가파스칼, 그럼 당연히 과압 생기죠. 여기에 중간에 감압 밸브를 사용한다. 이게 감압 밸브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부스터 펌프 방식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급수하는데 이거 사용하죠. 네, 건축 기계 설비. 굉장히 안정적인 수압을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수전해서 해보면 안정적인 수압을 얻을 수 있어요. 부족함만큼 필요한 펌프가 도는 거죠. 그냥 참고 조금 아십시오. 부스터 방식이 있고요. 소방에는 써요, 안 써요? 이걸 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날 뭐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펌프의 성능이 안 맞아요. 소방하고. 자, 감압 오리피스 방식 있죠. 감압 오리피스, 옥내 소화전 앵글 밸브. 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나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펌프만 다 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더. 감압 오리피스 방식. 그런데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감압이 안 되죠. 이렇게 호스를 사용해서 쓸 때만 이제 감압이 되는 방식이에요. 관경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호스 접결구에 직근에 설치한다. 소방설비에서 실제로 펌프 분할, 구간갑, 감압 오리피스, 압력 릴리프, 감압 밸브 등을 사용하는데 국내에서는 감압 밸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고층 건축물에서는 조합을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문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났었죠. 인명사고가 많았습니다. 굉장한 사고였어요. 화재가 발생하고 몇 초 만에 금방 파급됐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뭐 책임자 같아요. 막 계단을 뛰어 올라오면서 소화기 가져와, 소화기 가져와. 그다음에 119 신고해. 그렇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큰 소리 떠들었는데 자기 손에 그 핸드폰이 있는데 자기가 119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119 누르라 이거예요. 자기가 누르면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중간에 바로 화재가 머리 뒤로 우레탄 폼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시커먼 연기가 바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작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질식되고 거의 뭐 유명을 달리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파급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과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6월 28일이었어요. 저희 시험 며칠 날 봤죠? 7월 4일 날 봤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뭐 봐요? 화재 막 이런 거 보고 곽영남 기술사 강의한 거 보고 그래요? 매일 영화 리뷰하고 UFC 뭐 이런 거 싸우는 거 손흥민 축구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수험기간이에요. 수험기간. 우리 수험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과거 공부 시작한 다음부터 합격증 나올 때까지예요. 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뭐 쉴 때는 쉬어야 되지만 일주일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저 이거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내용이 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필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를 정말 매끄럽게 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쓴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분은 이번에 대박이 난 거고요. 이거를 안 쓰시고 또는 썼는데 쓰고 싶은 대로 쓰신 분은 뭐 기본 점수는 줘요. 볼펜값은 줘요.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개요. 최근 20여 년간 물류창고에서 우레탄 작업 참사가 이어졌는데 4차례나 큰 사고가 반복했는데 고쳐진 게 있어요, 없어요? 회사만 바뀌었어요. 이번엔 이 회사에서 사고 나고 다음엔 이 회사 사고 나고 안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이렇게 대책을 해서 28일 날 발표했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분석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립했다. 민간 전문가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소방기술사. 이게 아직도 멀었네. 소방기술사 들어가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공 중에 있는, 보통은 법은 뭐예요? 이미 시공 중인 거는 넘어가죠. 이거, 시공 중에 있는 거 바로 가서 이거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중점 추진 방향이 뭐냐?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자. 대형 화재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시키자. 이놈의 건축자재가 우레탄 폼 그냥 불에 붙어서 유독가스 나와요. 이거 쓰지 말고 돈 좀 아끼지 말고 최소한 준불연제 이상을 쓰자 이거예요. 무기질재료 쓰고 그러면 좀 안전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별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공기를 보장하자. 이게 문제, 이게 문제야.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요. 5개월 안에 끝내라 이거야. 정상적인 공사기간 몇 개월이에요? 1년. 좋습니다. 1년 돼야 되는데 4개월, 6개월에 끝내라 이거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동시작업. 공기도 안 준다 이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계약 안 하면 다른 업체가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개월, 아니 5개월에 끝내겠다 이거야. 해봐라 딱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의 인명피해를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공기 보장, 안전 관련 규정에서 사망사고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자. 안전 관련 규정을
사망사고 위험 요인으로 중심으로 가자. 스프링클러 설비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재산보호예요, 인명보호예요? 재산보호예요, 인명보호예요? 제가 인명보호 같으면 말을 꺼냈겠습니까? 안 꺼냈겠습니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눈치가 빨라야 우물 가서도 숭늉을 먹는다고 그러죠? 영국의 방직공장 그 불나니까 재산보호 문제로 스프링클러가 생겼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인명보호로 왔죠. 무슨 방식 스프링클러예요? 예? 주거용 있잖아요. 주거용 인명보호 아닙니까? 벽적심이에요, 벽적심. 바닥이 아니고. 그래서 인명피해, 사망사고 위험 요인 중심으로 법을 집행하고 안전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 적절하죠? 인명이 중요하다, 인명이. 기능도 중요하고 재산보호도 중요하지만 인명이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 세부 내용. 이게 두 번째 큰 제목이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을 써주시라는 거죠. 자, 계획 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자.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 계약부터 시키지 말자 이겁니다. 계속 상습적으로 인명사고를 냈던 업체는 계약도 시키지 말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런 용어를 쓸 줄 알면 경험자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삶의 해결. 이건 어디서 쓰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안전관리에서 쓰죠? 일정 크기 사업장 이상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안전관리, 방화, 소방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누가 만들어줘요? 그냥 어디서 만들어줘요, 돈 주면.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주죠.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오타만 좀 수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이게. 그러지 말고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을 하자. 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현장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사망사고 위험요인. 그래서 안전활동에 지침대로 사용하자. 그 다음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 근로자 재해보험. 근로자를 보호하자 이겁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하게 한다. 또 안전관리 우수 시공자에게 수주에 유리한 환경. 자, 이번엔 시공사. 안전관리 잘하면 수주할 때 가점을 준다. 그러면 근로자한테도 시공사에게도 가점을 주는 거죠. 그래야지. 또 발주자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인명사고 예방에 함께 노력하자. 자, 그 다음 건축자재. 이제 이거 샌드위치 판넬 바로 직전에 시험 나왔죠? 네. 개선이 됐으면 이런 말 안 나오죠?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현재는 600제곱미터 이상 창고나 1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에만 적용했는데 이제는 화재 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 창고에 샌드위치 패널은 중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무기질로 전환도 이건 단계적이네요. 너무 또 급진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무기질 뭐 있었어요? 샌드위치 패널 중에 그라우스하고 미네랄 앞면, 그죠? 그게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비싸요. 비용 문제. 이제는 안 봐주겠다 이거예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그리고 중불연지 이상의 샌드위치 패널을 하자. 다음 우레탄 폼 내단열재 난연 성능을 확보하자. 난연 성능의 뜻이 뭐예요? 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죠. 불에 태워도 연기 좀 났다 바로 꺼지는 거예요. 그런 성능을 하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단 감리를 배치한다. 이제 감리에 대해서 또 이제 터치를 하네요. 다음 품질 인정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 성능과 생산 업체
업체의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 우리 방화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품질 관리하게 돼 있죠? 어떤 거에 대해서? 제작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시공사, 감리사에 대해서 최종 준공할 때 허가기관에 다 제출하게 돼 있죠? 다 서명 날인이에요. 전에는 누가 다 뒤집어 썼어요? 맨 감리만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의 서식 안에 4개의 업자들이 다 서명 날인하게 돼 있어요. 재료가 뭐뭐 있어요? 방화문. 또 뭐 있어요? 방화 셔터. 또 내화 충전 구조. 방화 댐퍼.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방화 재료에 대한 품질 안전 어떻게 하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산업체에게도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화재 위험 작업 시에 안전 조치를 반드시 하시고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화기 취급 작업. 그러니까 지금 도장하면서 유증기가 나오는데 옆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 안 된다 이겁니다. 그동안 그거를 동시 작업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위반하는 경우에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했다. 그동안 공사중지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감리는? 왜 못 시켰어요? 다음에 감리 계약을 안 시켜주잖아요. 중지시키면 공사위원 기회 좀 감리 니네 안 해.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감리에게 권한 공사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권한을 준다는 건 또 뭘 주는 거예요? 책임까지 준다는 거예요. 감리가 중지 안 시키면 감리에게 벌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호 책임을 주는 겁니다.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법을 개정했어요.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시키고 안전관리자를 계속 선임을 하겠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화재 발생 시 적정한 대피로 확보, 비상 대피 훈련, 이거를 감리 등이 확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 효과적인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엔 잘 쓸 수 있겠죠? 네. 사실 다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몇 개 국토부하고 방재청하고 또 산업부 여러 가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네. 정부의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 같이 모여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참조하시고요. 다음번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답안을 쓸 때, 자, 저도 나중에 느낀 거예요. 합격의 비결이 뭐냐. 뭐 쓰라 하면 꼴랑 그것만 쓰면 돼요, 안 돼요? 항상 25점 만점에 15점 맞는 사람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도 방화 재료가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히 연도는 안 맞아도 2000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정부의 대책을 한 보도자료가 나왔었다.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 줄을 딱 써주시면 최소한 한 2점은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안 지키다 보니까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딱 하면 어때요? 결론 내용이 딱 쓰시면 저 같으면 한 5점 더 주겠어요.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 답안지, 나중에 합격 답안지 보세요. 내용은 부실해 보이지만, 이게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이런 부분도 보는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송풍기 특성 곡선 설명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 직렬운전, 병렬운전 많이 읽어본 내용인데, 누구 거예요? 펌프가 아니고, 송풍기. 이거 문제, 이거 푸신 분? 손 드세요.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네. 네, 몇 분 푸셨네요. 그래서 쓰셨어요? 썼으면 뭐 펌프하고 비슷하게 쓰면 돼요.
물론 성능 곡선은 비슷하면 안 되고요. 성능 곡선은 구분을 해야죠. 어떤 거 두 개로 뭐하고 구분해야 돼요? 시로코펜하고 에어포일을 구분해야 돼요. 네, 시로코펜은 서진 영역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어포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일단 출발이 좋았어요. 그 다음 직렬, 병렬, 그렇죠? 또 여기에서 성능이 같은 송풍기, 성능이 다른 송풍기, 이걸 같이 조합해서 뒷 내용은 비슷하게 쓰시면 되고요. 채점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내용이에요. 뭐 그거를 정확한 수치나 뭐 이렇게 일부러 막 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모르는데 뭘 어떻게 다르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 잡으셔서 한번 보시죠. 송풍기는 자체 기계의 에너지를 가해서 기체 압력,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풍압, 풍량을 내는 장치로서 소방에서는 무슨 설비? 제연 설비에 이용하는 거예요. 자, 시로코펜과 에어포일펜을 비교해 보시죠. 자, 시로코펜은 전곡형이죠. 날개 방향이 앞을 향해 있어요. 되게 시끄럽습니다. 에어포일은 후곡형이에요. 그죠? 날개가. 어떤 분 이거 그리니까 이렇게 그린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본 분이죠. 네. 날개가 이게 끝에 달린 끝에. 끝쪽에 달린 날개가.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 이렇게 서직 영역이 있죠. 서직 영역에 이 부분. 풍량이 늘어난데도 압력이 같이 늘면 어떻게 해? 줄여야지. 여기에서 왔다 갔다 지가 맥동 서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는 않죠. 근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에어포일펜 이렇게 곡선이 이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뭐 어떤 차이에서? 서징? 정압. 정압이 높으면 뭘 써요? 뭘 써요? 에어포일펜. 정압이 낮은 거는 시로코펜. 조그만 건물들은 시로코펜 거의 써요. 근데 일정 규모 이상은 급기는 뭘로 해요? 에어포일. 그 다음에 유입 공기 배출은 시로코 써요. 더 이제 규모가 크면 정압이 얼마 이상? 일반적으로 80mm 아쿠아 이상 쓰면 보통 에어포일을 쓰더라.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당구 자주 나와요. 왜 이런 내용을 하냐면 개요나 결론에다가 일반적으로 80mm 아쿠아를 넘을 때는 에어포일을 현장에서 사용한다. 나 많이 해봤다. 아셨죠? 그래야지 점수를 좀 줄 거 아닙니까? 효율도 에어포일은 굉장히 높아요. 7, 80%를 보는 거예요. 시로코는 뭐 4, 50%.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압을 기준으로. 자, 이제 이건 뭐예요? 병렬 운전했어요. 이게 이제 A 곡선 한 대, 그리고 동시에 가면 B 곡선. 이건 무슨 곡선이에요, 이거는? 응? 저항 곡선이죠? 저항에 따라서 운전점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한 대 있을 때, 두 대 있을 때. 보니까 두 배는 아니네요. 동률선상에서. 두 배는 아니고 두 대가 동시에 돌았을 때는 2번 점이 각 한 대의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냥 한 대만 했을 때는 요거예요. 한 대만 혼자. 근데 병렬로 갔을 때는 병렬 갔을 때의 그 한 대는 2점이에요. 두 대를 합하니까 3점에서 운전점이 결정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항 곡선을 쓸 때 마찰 부분을 쓰실 때는 뭐 낙차압 이런 건 쓰시면 안 돼요. 펌프는 들어가죠. 펌프는 소화수가 누르는 무게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시죠. 자, 그 다음에 특성이 다른 송풍기의 병렬 운전. 이번에는 이제
큰 거하고 작은 거 두 개가 있죠. 그죠? 달라요, 병렬운전. 그러면 어느 점에서 결정돼요? 이게 대풍량의 요 부분에서 소풍량이 추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저항곡선이고요. 이게 병렬운전 시의 성능이 다른 거죠, 송풍량이.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점 이하에서 운행할 때는 한 대만 해야 돼, 한 대만. 두 대가 동시에 돌면 서로 저항으로 작용하죠. 네. 자, 그 다음, 자, 송풍기의 직렬운전. 직렬운전 어떻습니까? 뭐가 커지는 거예요? 양정이 이렇게 두 배가 되는 거네요, 거의. 최절점에서는 그렇지만 점점 내려갈수록 양정이 두 배는 안 되죠. 나중에는 별 차이 없어요. 이 저항점이 만나는 부분.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한 대는 이 부분이고요. 두 대를 동시에 쓸 때는 3입니다. 각각 송풍기는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는 두 배 되지만 실제 한 대를 했을 때보다 두 배는 아니죠. 네. 이런 내용이에요. 3지점이 이론상으로 송풍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특성이 다른 송풍기. 이것도 그 위에 병렬 운전했을 때하고 좀 모양이 차이점이 작은 거, 큰 거. 동시에 갔을 때는 이 점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저항곡선이 있고요. 일단 이거 그림 딱 그리시고 설명 좀 하시면 큰 점수를 받을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앞부분에서 잘 정리를 계율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전단부 측에 있는 송풍기가 반드시 고양정이어야 된다. 펌프도 마찬가지죠. 전단부에 저양정이 있으면 후단부에 있는 큰 양정에 송풍기가 빨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죠. 오히려 저항이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거는 전단부에 큰 거에 후단부에 작은 것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주의사항만 좀 쓰시면 돼요. 4점 이상에서는 저양정 송풍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자, 이런 내용. 다음 정전기. 정전기는 중요도가 그 ABCD에서 뭐예요? A보다 높은 게 뭐예요? A 플러스? 네. A 플러스 몇 개 있죠? 맨날 나오는 거 정전기. 또 뭐 있어요? 분진 폭발. 그렇죠? 아, 정해져 있어요.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이런 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오는데 정전기로 낼 수 있는 문제 몇 문제쯤 될까요? 수 없어요. 네. 최소한 10문제는 응용해 낼 수 있어요. 이번엔 정전기를 냈는데 제전기를 냈어요. 아, 제전기 하면 전자방이면 되는구나. 그죠? 전자, 방사선식 있고, 전압인가식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필 또 전압인가식을 전압인가식만 쓰면 쓸 내용 어때요? 좀 별로 없죠. 아, 2페이지나 쓰셨어요? 아유, 선생님 이번에 이거 한번 기대해 보세요. 2페이지는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앞뒤 내용 쓰면 늘어날 수 있겠죠. 뭐 제전기가 어떤 것이고 전압인가식은 어떤 방식이 좋고 쓸 수는 있죠. 그러나 순수하게 전압인가식만 쓰다 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은 못 써요. 적어도 개요에는 제전기의 특성에서 좀 써줘야겠죠. 그래야 페이지가 2페이지로 갑니다. 자, 제전기의 원리. 제전기는 그거예요. 공기를 이온화시켜. 공기를 이온화시켜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정전기에 막 플러스로 모여있다. 그럼 마이너스를 딱 주면 뭐가 돼요? 중화가 되죠. 그게 기본 원리예요. 중화를 시켜가지고 전기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그리고 나머지 전하는 대지로 내리는 거고요. 정전된 물질과 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제전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중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중화를 시킬 이유가 크게 없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모든 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정시 고려사항 뭐 이런 내용을 좀 써주셔야 돼. 간단하게. 뭐 송풍식도 있고요.
이온화식. 그 정전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쓰는 거예요. 폭발성 가스가 존재하는 건 뭘 써야 돼요? 방사선식이나 전압 인가식에서 방폭형. 이걸 써야 돼요. 옷 분진 섬유는 송풍식. 롤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 프린트하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하면, 복사하기 프린트하면 정전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네? 정전기 많이 나요. 달라붙잖아요, 막. 네? 이게 꼬이고. 그런 부분에 이온화식을 설치한다. 자, 제전기의 종류. 이거 많이 쓰시면 안 되고, 제가 쓴 건 내용이니까 쓴 거고요. 자기방전식 있죠? 네? 자기방전식. 자기 물질을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뭐 복사기 프린터, 제지공정. 회전틀, 롤러. 방사선식 있죠? 방사선식. 방사선 동위 원소를 전리작용해서 이온화된 공기로 정전기를 제거한다. 뭐 이런 모양으로. 이거 결론에 뭐 써야 돼, 밑에는. 하지만, 방사선 때문에, 예, 뭐 그런 말 써야죠. 좀 해롭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 써요, 안 써요? 우리 눈에 보기에 쓰는 데는 없어요. 다 광전식 쓰죠. 방사선 나오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전압인가식이죠. 전압인가식. 보통 그림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뾰족한 전극으로 해서, 뭐, 전원 공급장치 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서, 대전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와서 이렇게 중화를 시킨다. 뭐 이런 개념이죠. 나머지 이런 거는 접지로, 대지로 내려보낸다. 이게 이제 뭐 다 퍼져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그림을 뭐 그리시면 더 좋겠죠. 그림을 그리시고, 이거는 이제 실제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전 전극상으로 이렇게 단일로 안 하고요. 전극을 여러 개로 세분해서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는. 수천 볼트의 고전압으로 코로나 방전을 일으켜서 양극과 음극의 전하를 동시에 반출하고, 대전된 물체의 반대 극성만 소모하고 나머지는 공중에서 자연 소멸하거나 대지로 접지해버린다. 이 내용입니다. 전압 인가식 내용이에요. 제전 효과가 매우 크고, 종류가 뭐가 있어요? 송풍형, 방폭형, 교류형, 직류형 등이 있습니다. 기본이 교류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송풍형, 방폭형, 직류형을 많이 써요. 자, 이게 고압전원은 교류정 방식, 직류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전기를 비교하는 거는 반드시 그 시간에 쓸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면 써줘야죠. 자기방전식, 전압인가식, 방사선식. 이게 구분된다. 그래서 종류는 송풍형, 방폭형, 직류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좋겠죠. 자, 전압인가식을 썼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종류별 특징. 교류형. 특징은 기종이 다양하고 대전 속도가 양호하다. 필름 종이 직포. 그다음에 송풍형. 송풍형 선풍기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조그만 선풍기처럼. 그걸로 이 공기를 이온화시켜가지고 정전기를 방지하는 거죠. 다음 방폭형.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죠. 방폭형. 용제 도공식.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필름 입히고 안에 인쇄물 칼라 막 넣잖아요. 이게 이제 도공한다는 거예요. 도공. 인쇄물에. 이럴 때 정전기 많이 생기죠. 그때 하고요. 직류형은 역대전에 우려가 있다. 단일 극성인 필름 종이 직물의 제전에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의사항 한 가지를 앞에서 다시 보시면 전압 인가식. 고전압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므로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고전압을 사용한다. 왜냐면 전기에 주의 또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걸 보시면 답은 어때요? 기술사가 창조하는 거죠. 물론 없는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라
많은 있는 내용을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레이아웃을 할 것인가. 아는 것을 다 쓸 것인가, 질문자가 물어본 것만 쓸 것인가. 그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돼요.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하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만 해도 그랬죠. 다음에 5번 ESFR 84, 106회, 111회에 나왔어요. 111회면 몇 년 전이에요? 한 3, 4년 됐네요. 그러면 이 주기를 보면 또 나와야죠. 또 나와야 되겠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ESFR을 왜 써요? 왜? 자,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이렇게 성장기를 거쳐서 프레셔버 가서 그 다음에 최성기에서 감수기로 오죠. 그러면 화재가 물방울이 뭐 작고 유량이 작고 냉각 효과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제어요, 제어. 이렇게 가죠. 진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진압. 여기서 확 눌러버려야죠. 이게 무슨 헤드? ESFR. ADD가 RDD보다 크게. 어떻게 해, 그러면? 물방울 크기가 크고, 그러려면 오리피스가 커야 되겠죠. 그 헤드를 레크식 창고에 이제 적용한 거예요. 인렉 헤드를 잘 쓰면 좋겠지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큰 물방울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다. 초기 진압에 유리하다라고 개요에 써야 되겠죠. 그냥 설치 장소 구조 기준 쓰고 헤드 특징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왜 ESFR 헤드가 나오게 됐고 왜 스프링클러를 도입했느냐. 레크식 창고가 적재물을 많이 써서 열 방출률이 매우 높죠. 이거는 급속하게 냉각 효과, 한 번에 많은 물을 방사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반 헤드는 뭐 콜드 솔더링 생기고 뭐 스키핑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조기에 작동하고, 그리고 조기 진압하는 거죠. 자, 설치 장소의 기준이네요. 층, 천장 기울기, 천장 구조 어디에 나와요? 하자안전 기준, 보 간격도 나옵니다. 창고내 선반 형태는 합으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한다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어야 한대요. 안 되고 있죠. 자, ESFR 특징 적고요. 뭐 기존 인렉 스프링클러에 비해서 설치비가 저렴하다. 인렉 스프링클러가 뭐예요? 선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헤드를 어디에 설치해요? 여기다 각각 설치한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안전하겠어요? 상부에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이게 좋죠. 왜 안 써요? 유지 관리가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물품을 집어넣다가 자꾸 부서지고 깨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내용 쭉 있지만 인렉 헤드 같이 파손이 쉽다. 뭐 조기 진압한다. 또 가연물을 레크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 해서 ESFR은 아주 훌륭한 헤드입니다라고 적으면 채점자가 몇 점 줘요? 감점 들어가요, 감점. 왜 그러냐면 이걸로 과연 이거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꺼집니다. 결국 인렉 헤드가 필요해요. 작년에 그 일산 킨텍스에서 레크식 창고 관련해 가지고 그때 소방청이랑 그 다음에 개발업자랑 다 나와서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적재물 주변에 헤드를 추가해서 연소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적용하기 힘들어. 그래서 아직도 안 나왔지만 ESFR에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항상 어떤 게 나오면 좋다 나쁘다 쓰는 게 아니라 좋긴 하나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보완점을 찾아내야 돼요. 저희가 쓰고 있는 많은 기본 문제에서 기본 문제 그대로 베끼면 항상 50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이런 개선점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넣으셔야 돼요. 또는 더 아예 바꿔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을 생각하셔야 되고 ESFR을 이런 법규 내용을 잘 베껴 쓰시오.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런 제외되는 것도 있잖아요.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이런 것도 연소 화염이 뭐 퍼질 확률이 높은 거. 그럼 이것도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ESFR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의 대책은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적어줘야겠죠. 거기까지 가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획실 화재. 구획실 화재 환기구 크기, 플래시보 이후의 최성기 화재 에너지 방출률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공식 있죠? 연소 속도는 0.5 A 루트 H. 그죠? 이거 쓰면 되겠네. 이거에 맞춰서. A는 뭐예요? 계급의 면적. H는 계급의 높이네요. 이게 HH. A. 이 연소 속도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델타 HC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냈을까요? 자, 이거 한번 푸신 분. 네. 이것만 쓰면 몇 줄? 네? 한 페이지도 안 되게, 한 페이지도. 물론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이게 주어졌어요. 연료가 퍼진 바닥 면적이 있고, 가연물의 기화율이 나오고, 평균 연소율이 나왔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연소 속도는 어떻게 돼요? L분의 Q 프라임이죠? 기화열과 연소열을 넣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무슨 지배형 화재? 연료 지배형 화재, 연료 지배형. 화재 초기에는 연료는 공기는 풍부한데 아직 가연성이 안 나오잖아요, 연료가. 그때 필요한 건 요거예요, 연소속도. 그러면 이거 연소속도 있지, 이것도 연소속도가 있네요. 자, 좋은 점수. 둘 다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전에 나온 문제가 여기서 끝이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연료 지배형 그 화재 비교 설명하시고 나와요. 좀 얄밉게 문제를 냈어요. 그렇게 문제를 냈으면 다 썼을 텐데 이렇게만 물어보니까 딸랑 요거만 쓰면 너무 단편적인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플래시브의 단계 최성기입니다. 스테디 파이어죠. 굉장히 안정적인 그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이때 화재를 막지 못하면 인접 건물로 확대가 일어나는 거죠. 최성기 이후에. 그래서 최성기 화재 특성이 이렇다. 환기지배형 화재이고 일정한 연소 비율이 필요하다. 공기의 유입 속도는 m.a는 0.5 A/H다. 이게 환기 요소에 의해서 연소 속도가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간단히 적어주시고 자,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환기 지배형 에너지 방출률 0.5 A/H를 하시면 돼요. 0.5 곱하기 면적이 2죠. 2 곱하기 1이니까 루트 2 하니까 1.41kg/s. 이게 연소 속도예요. 초당 1.4kg가 연소가 되는 거예요. 연소 가연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실에서의 예상 최대 에너지 방출 속도가 뭐냐 했을 때 m 델타 HC인데 공기 중 약 3,000kJ/kg 1kg일 때 3,000kJ의 공기량이 소비될 때 열량이 나온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4 곱하기 3,000 하면 4.24 메가와트의 에너지 방출 되는 거예요. 그죠? 끝났네, 그럼 시험.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최성기 화재 때 얘가 만약에 연료 지배형 화재였다. 그 12제곱미터 안에 거기에 가연물 열량이 주어지고 평균 연소율이 나오죠. 그걸로 계산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복사열이 주된 열 전달 요소예요. 복사열 어떻게 돼요? 복사열 파이, 입실론, 시그마, T4승이죠. 형상계수 필요 없고 여기는. 엡실론은 특별히 안 주어있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1이죠. 보통 이게 0.8에서 1까지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 결국은 시그마, 스테판 볼츠만 상수하고 절대온도의 4승 이 값이에요. 그러면 자, 시그마는 주어졌죠. 스테판 볼츠만 상수. 그래서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800도씨. 절대 온도니까 뭘 더해요? 273. 이거에 4승을 구하니까 75,160W가 나와요. 거기에 킬로와트로 하니까 75.16kW가 나오는 게 그게 연소열이에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기화열분의 연소열. 방금 나온 거죠. 기화열이 이미 주어졌고 앞에 문제에 주어졌잖아요. 연소열 구하니까 거기다 이제 12제곱미터. 연소 면적 나오죠. 그러니까 암산해보세요. 암산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450.96g/s.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Qmax, 이건 20kJ의 연소를 곱하니까 최종적으로 9MW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연료지배형 화재를 기준으로 한 거고, 환기지배형으로 하니까 4.24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연료지배형 화재로 가정시에 9MW이지만 구획실 화재 에너지이므로 나머지 에너지 방출 속도는 9-4.24에서 4.76MW가 나와가지고 개구부를 통해서 열 손실이 있다. 그죠?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이 있어서 종장차의 경우에 최성기 화재 시 연소 속도가 상승하는 게 빠르고 열 방출이 높죠? 왜 그래요? A, 루트 H. 면적도 있지만 높이를 한번 도급해 주죠.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몇 점? 25점 만점도 줘요. 이렇게까지 하면. 근데 이렇게 저도 못합니다. 이 문제 안 풀지도 몰라요. 솔직히. 솔직한 심정이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뭐 감은 있지만 잘 못하죠. 근데 항상 문제를 접할 때 그렇습니다. 자, 6문제 중에 몇 문제, 보통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한 3문제 반 정도 좀 풀으세요. 3문제 반 정도. 이제 학교 갈 때는 뭐 6개 다 알게 돼요. 그 6개 다 필요 없고, 제일 자신 있는 문제. 소대장 어디 세워요? 예? 여기에 소대장. 요 소대장 출신 있죠? 중대장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선임 와서 어디 세워요? 그 다음 병들은 아무거나. 아셨죠? 소대장이 맨 먼저 와야 돼요. 자신 있게 멋있게 한번 보여주고 마지막에 멋있게 문을 닫아주는 게 좋겠죠. 가운데는 나도 몰라. 네. 문제의 난이도를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그걸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면접에서 보시죠. 네? 다음 면접 때 함께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제 마지막을 한 번 더 보시든지. 이제 이번 시험 끝나면은 또 기나긴 또 겨울이 있네요. 그 기간 동안 그레이드 업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